네, 오늘은 3강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전개와 진나라의 발전 배워볼 건데, 춘추 전국시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주나라 아마 기억날 거야. 이 주나라에서 멸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혼란기인 춘추 전국시대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어떻게든 끝내보고자 했던 게 이 진나라의 발전인데, 그래서 이 진나라, 그 다음에 한나라, 위진남북조, 수당 계속 쭉쭉쭉쭉 나갈 거야. 그런데 오늘은 여기 진나라랑 한나라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중국사의 흐름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이 한나라, 기록상 최초의 왕족이긴 한데, 기록이 남아있기는 해. 문헌상에 남아있긴 한데 실제로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게 바로 한나라였었죠. 그래서 사실상 한나라는 교육과정에서 다루진 않고 상나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 상나라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자 하나 있었어. 그게 뭐였을까요? 그렇지. 갑골문이라고 하는 문자 있었고 그 다음에 재정일치의 신권정치를 행했었던 게 상나라였고요. 그 다음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봉건제, 제일 중요했던 시스템이었고 그 다음에 종법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혈연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데 이 혈연관계가 느슨해지면서 시작이 됐던 게 춘추 전국시대고요. 오늘은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랑 진한 이렇게 3강, 4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로 복습하기 한번 해볼 건데 해시태그로 한번 복습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키워드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어떤 나라였다, 이게 어떤 문명이었다, 이게 어떤 곳이었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바로바로 나오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쐐기 문자 무슨 문명이었더라? 제가 다예요. 그럼 한번 속으로 해볼까? 속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고 자, 그 다음 상형 문자 이집트 문명이었고 네. 속으로 아마 떠오르고 있겠지? 그림 문자 인도 문명이었고요. 그리고 지구라트 신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피라미드는 이집트 문명 그리고 천명사상 요거는 상나라 아니면 주나라의 둘 중에 하나예요. 주나라예요. 그리고 지도자 조각상 만들었던 거 올맥 마야 쿠시 중에서 올맥이었고요. 그리고 카르타고 등의 식민 도시를 건설하였다. 요거는 페니키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창시했다. 어딜까? 요거는 헤브라이고요. 그 다음에 갑골 문자 만들었다. 상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십진법은 이집트 문명이었죠. 이거 딱 볼 때마다 나처럼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춘추 전국 시대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대 문명은 기억이 나는데 올맥 마야부터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나지. 네. 그래서 복습을 조금 많이 해야지 이 역사는 다 잊어버려가지고 나도 안 가르치면은 되게 잘 까먹어. 그래서 한국사 지금 고대사가 날아간 느낌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계속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매주. 자, 우리 춘추 전국시대 용어부터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이 춘추 전국시대는 일단 춘추시대랑 전국시대의 합성어야. 그러니까 이 춘추시대는 뭐며 전국시대는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나라가 위기를 한번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중국을 아마 떠올리면 이게 우리나라고 자, 일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괜찮아 대충 그려가지고 지리 선생님들이 보시면 아마 쌍욕을 하실 텐데 일단 대충 한번 보자면 그 다음에 두 개의 큰 강이 있고요. 여기 위쪽에 살고 있었던 하나의 민족이 있어요. 걔네들이 바로 견융족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여기 중국 본토에는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견융족이 주나라를 침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원래 수도는 한 이쯤에 있었거든. 되게 왼쪽에 있었는데 원래는 호경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였어. 그런데
호경에서 나급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견융족의 침입을 받아서 주나라가 한번 위기를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서주랑 동주 이렇게 해서 전의 주나라와 지금의 주나라를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냥 그때부터 침략을 받고 나서부터 주나라가 휘청휘청 거리더니 그때부터 혼란기인 춘추 전국시대가 등장했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춘추 시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자, 춘추 오패라고 해서 우리 남은 공간에다 한번 써봅시다. 5개의 지도자, 그러니까 5명의 지도자가 5개의 국가를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 한 개만 존재했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봉건제 때문에 제후국끼리 계속 다툼이 벌어지는 거야. 처음에는 혈연관계니까 나의 혈연관계, 나의 피 이러면서 되게 돈독한 사이였지만 그 혈연관계가 느슨해짐에 따라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 개판이 됐다. 난리가 벌어졌다. 그게 5개의 국가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춘추오패라고 하는 5개의 국가들이 싸우는 혼란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 뭐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내세웠던 키워드가 바로 존왕양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존왕양이.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이 존왕, 왕을 존중하면서 지켜주고 양이, 다른 이민족들은 우리가 배척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왕양이란 우리가 왕을 지키고 이 주나라를 지키면서 싸우고 있는 거지 그냥 우리끼리 혼란스럽게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왕을 지키는 명분 아래 싸우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춘추오패는 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게 춘추오패라면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요. 전국시대로 가봅니다. 자, 전국시대에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더욱더 가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전국시대에는 총 7개의 국가나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 춘추오패 중에서 계승되어서 나온 국가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5개보다 더 늘어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국가도 있고 그렇게 해서 7개의 국가가 싸우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존왕양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시대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약육강식의 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약육강식, 즉 약한 자가 먹히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에 맞게 정말 이 권력 싸움이 되게 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존왕양이라고 해서 왕을 지키겠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기라고도 했지만 이 전국시대에는 그런 거 없이 권력, 밥그릇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춘추 전국시대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가 새롭게 나오기도 하죠. 제자백가라고 하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봐서도 철기라고 하는 것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굉장히 조금 우수한 시대였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춘추 전국시대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경제적인 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춘추 전국시대의 경제적인 변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사실 바로 철기가 보급이 되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철기의 보급. 자, 철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일단 2가지에 있어서 철이 굉장히 우수하게 쓰일 거야. 첫 번째로 무기를 제조하는 일에 쓰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라고 한다면 돌보다도 단단하고
그 다음에 뭐 청동보다도 당연히 단단하겠지. 그러니까 이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잖아? 그러면 우주 최강인 거야. 엄청나게 센 무기를 제조할 수 있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칼, 이건 총인가? 아무튼 칼 이런 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걸 전쟁에서 활용하게 되면은 전쟁의 규모가 훨씬 커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쟁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뭐 몸싸움, 그러니까 막 뚜시뚜시뚜시 팍팍팍 이러면서 싸우는 이런 싸움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돌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승배찌르기 이렇게 조그맣게 달아가지고 너 죽었어 이러면서 싸우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해보자. 돌을 가지고 싸우는 거랑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싸우는 거랑 누가 더 이길 것 같아? 당연히 칼이 효율적이고 더 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칼을 만들어서 이 철로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전쟁의 규모가 훨씬 커졌어. 그리고 전쟁도 많아졌고. 그래서 철제 무기가 이때 보급이 되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농기구도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농사를 지을 때 아직까지 돌로 농사를 지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부터는 농기구가 철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엄청나게 땅을 깊게 팔 수도 있고 땅을 조금 더 정교한 모습으로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업의 생산량이 일단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쟁이 규모가 일단 커졌을 뿐더러 전쟁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농기구가 사용이 됨에 따라서 농업의 생산량이 훨씬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민족끼리 서로 정복도 하고 민족끼리 힘을 합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일단은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더욱더 크게 확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가 발달했다. 한 2개 정도 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 일단 발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 도시 내부에서 시장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 시장에서 교류하기 위한 화폐가 또 사용이 됩니다. 네, 요 정도가 경제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가 발달했고 그리고 그 도시 내부에서 시장이 형성이 됐고 사람들은 물건을 판매하고 사다 보니까 화폐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는 이 당시에 쓰이던 건 도전과 포전이라고 하는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도전과 포전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사용이 됐는데 요게 화폐의 이름입니다. 도전과 포전.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치적인 변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적인 변화는 알겠어. 철기가 보급이 됐고 도시가 발달했구나. 그래서 화폐가 사용되었구나 라는 점은 알겠는데 정치적으로는 일단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일단 도시가 발달하게 되고 나라가 조금 부유해지기 시작을 하면 조금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되냐면요. 계층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청동기 시대까지는 되게 조금 형식적인 계급이었거든. 지배를 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 정도의 계급이 등장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급이 갈렸어. 그래서 어떻게 갈렸냐면 아마 들어보긴 했을 텐데 일단 기억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쓰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선비예요, 선비. 그러니까 선비들, 사대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농사를 짓는 농민들,
그 다음에 공예품을 만드는 뭐 공업자들, 뭐 수공업자들, 상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상은 상인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급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관료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끌어가고 누군가가 이끌림을 당하는 형태가 보편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 뭐 공업자들,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선비들, 이 네 개 계층 중에서 당연히 지도자로서는 누가 같겠어? 맞아, 사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대부분 이 관료제 시스템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계층이 형성이 되고 이들이 약간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가 성장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변화 하나가 생겨나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등용하기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때 누구들을 등용하기 시작을 하냐면 이런 생각이 약간 생각이 든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아는 지도자들을 형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신분 상관없이, 국적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등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등용하였던 제자백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제자백가, 능력주의. 정치의 변화로서는 요게 끝입니다. 제자백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여러 가지 학파, 여러 가지 학자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정치의 견해들, 정치의 의견들을 주고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시스템이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약간 역사에서도 배울 점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제자백가는 진짜 국적 신분 하나도 안 따지고 그냥 능력만 좋으면 다 등용을 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나는 그게 잘 안 돼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어쨌든 신분이 우리나라는 없잖아. 1894년 갑오개혁 때 이미 사라진 상태야. 근데 어쨌든 재력이라고 하는 게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권력과 재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우리나라를 다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실현되기는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딱 교육을 봐서도 이런 말 하면 나 교육부에 끌려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잘 보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도 나는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 문제집도 사야 돼.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사교육도 들어야 될 때가 있어. 특히 수학 같은 과목들은.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백날 첫날 얘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교육 제도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든지 다 그렇게 느낄 거야, 사람들이. 하지만 이게 제일 조금 간편한 방법이라고는 하더라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왜냐면 너무 복잡해지고 또 이제 수능 2040년이면 뭐 없어진다며 그런 식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 수능만큼 제일 학생들을 평가하기 쉬운 시험이 없다고 해. 그러니까 사실상 나는 이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제자백가 사상이. 그래서 이 제자백가 사상으로 되게 자신의 사상을 많이 펼쳐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상이 엄청 오래 간다? 진짜 오래 갔어.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배울 거지만 유가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와, 공자맹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성리학까지도 가고 이게 지금 유교적인 이념이 우리나라에도 남아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야, 춘추 전국시대가 기원전이야. 이 기원전. 우리나라 고구려백제 신라가 다투고 있었던 그 기원전. 처음 생겨난 그 기원전. 그 시절부터 있었던 사상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사상 시간에 죽도록 배우게 될
네 가지의 제자백과 사상을 진짜 싫다.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윤서야 반은 쟤네가 차지하고 있을 것 맞아요. 같아. 네, 진짜. 되게 많이 나오는 제자백과 사상들. 자, 제자백과 사상에는 총 일단 네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배울 것만 네 가지지 다양한 것들이 또 나머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많죠. 뭐 실제 가드를 생각하면은 한 100개 넘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네 가지지만 아마 수천 개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많을 거야. 뭐 병가라고 해서 손장가 그래서 뭐 병법, 그런 것도 막 만들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뭐 종횡가 이런 것도 있대요. 근데 그건 안 배우고 제자백과에 있는 대표적인 네 가지만 배우겠습니다. 여기 한국사나 세계사에서는 종교가 나오잖아. 되게 간단하게 배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첫 번째 육아부터 나가보도록 합시다. 윤사 시간에 우리 열심히 배웁시다. 자, 육아사상 대표적인 학자 누구였냐? 공자랑 맹자가 있어요. 순자도 있습니다. 공맹순. 대표 학자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공맹순. 공자, 맹자, 순자가 있는데 자, 이 육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힘들잖아. 그치? 우리가 보통 육아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주요 사상이 있어. 바로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효제. 우리의 효심.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효심과 효제충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들 이런 예의라든지 아니면 어진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 맹자 같은 경우에는 역성혁명이라고 해서 군주가 오르지 못하잖아. 그럼 갈아치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얘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순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악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악한 채로 놔두는 거야? 아니지. 교화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화성기비라고 해서 약간 자신의 그런 본연의 그런 지성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순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사상에 대한 해결책을 담아 누었던 육아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제, 충서 뭐 이런 내용들이 윤사 시간에도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네, 윤사 시간에 아마 소단원 하나 자체가 요거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아 사상 말고도 두 번째 사상이 있는데 도가 사상이 있습니다. 자, 자, 도가 사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대표적인 사상가가 노자와 장자입니다. 노자, 장자. 자, 도가라고 하는 이 사상 자체는 어떤 마음에서 출발을 했냐면 되게 신선 그런 느낌이야. 되게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과 어우러져서 생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이 도가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모기가 있잖아? 잡지 말라 그래. 모기가 있어도 저것은 모기고 나는 나다. 뭐 이런 사상이야. 그러니까 되게 자연과 어우러져서 생활하고 인위적인 걸 되게 싫어해. 자연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이들의 사상을 무위자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위적인 것이 없는 자연의 형태를 추구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무위자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한 무위자연만 알아도 역사에서 풀 수 있지만
우리 윤사에서는 뭐 소요유 나오고 겸허, 부쟁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는 몰라도 된다. 지금은 지금은 몰라도 된다. 나중엔 알아야 된다. 그렇구나. 자, 세 번째, 유가, 도가 다음에 묵가라고 하는 이 사상이 있습니다. 자, 묵가 사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학자 묵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애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묵가랑 묵자를 생각을 하니까 그럼 모든 학자에는 다 이렇게 자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유자, 도자 난리나.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으로 가끔씩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그럴 뭐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시기에 등장했었던 가에 대한 설명을 쓰고 그 가가 등장한 배경을 쓰고 대표적인 학자와 사상을 적으시오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애들이 가끔씩 막 묵자, 유자, 도자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경우가 있어. 미친 거지. 도자기야? 무슨? 자, 그래서 일단 묵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이들은 겸애라고 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겸손한 그런. 겸손은 아닙니다. 이건 뭐였냐면 우리가 육아에서는 되게 차별해서 사랑하라 그래.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거지 누구나 사랑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게 육아거든. 우리가 그거를 별애라고 얘기를 해. 별애. 안 적어도 되긴 한데 별애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과 사랑하지 않을 대상을 구분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묵가에서는 겸애라고 해서 모든 대상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차별 없는 사랑.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똑같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마지막인데요. 이게 제일 사실상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가라는 사상은 나중에 진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법가를 주장했었던 대표적인 학자 한비자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한비자라는 인물은 엄격한 법으로 사람들을 통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름부터가 법이라서. 그치, 엄격한 법. 요거는 딱 매칭이 되죠. 엄격한 법 강조. 엄격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우리가 이 다음에 나올 진이라고 하는 국가가 등장할 텐데 이 춘추 전국 시대에 그런 엄청나게 넓은 이 중국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을 한 번에 평정하고 한 번에 그걸 무너뜨리려면 엄격하게 법으로서 다스려야 될 수밖에 없어.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을 한치에 약간 봐주는 거 없이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한 번에 처벌하고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한비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 예외를 되게 싫어했었던 게 나중에 진나라의 진시황이었고요. 특히나 이 법가가 제일 싫어했던 게 육아였어. 왠지 모르겠는데 육아를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육아 사상을 특히 탄압하고 이 사상을 완전히 금지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진나라 할 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썼죠? 지울게요. 자, 그렇습니다. 제자백가 사상.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에는 되게 중요한 사상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사상이 아니라 기억할 거.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일단은 경제적인 변화, 철제가 등장했고 철제가 등장했으면은 만들 수 있는 건 두 가지. 첫 번째, 그렇지. 무기 만들 수 있고 농기구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전쟁이 많아지겠네. 그리고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겠네. 농업의 생산력이 늘어나겠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변화로서는 산업공상 계층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대빵은 앞에 있는 선비, 사일 거고 그러면 그 사 계층의 주도로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이 구축됐을 텐데 근데 그들이 원했던 거는
차별 없이 누구든지 능력만 있으면 등용하는 제자백가였겠네. 그러면 제자백가에는 누가 있겠지? 네 명이 있겠지. 유가, 도가, 묵가, 법가. 그리고 그들은 각각 이런 내용을 주장했었지만 알면 춘추전국시대는 끝나요. 그러면 이 춘추전국시대를 진이 어떻게 통일을 했냐? 요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진나라로 점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나라는 역사에서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우리 한국사 할 때도 잠깐 진이 언급됐었고, 그 다음에 이 진나라의 진시황의 그 진나라, 그 다음에 뒤에 나올 위진남북조의 진나라까지 되게 많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의 진나라는 뭐 한자를 쓰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진나라가 우리가 배울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나라는 정치, 경제, 외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볼 건데 우리는 첫 번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나라를 건국했었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 황제라는 인물이 있을 거야. 이 진시 황제가 일단은 건국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 1번 진시황이라는 칭호를 일단 사용하게 됩니다. 왜 칭호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중국사를 공부할 때 어땠냐? 무조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왕이야. 그러니까 시민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위에 있는 왕이라는 계층이었는데 이제는 황이라는 표현이 붙였죠. 그러면 황제라는 뜻일 거야. 그러면 이제는 황제니까 거의 하늘과 대등한 존재로서 이 황제가 권위 있게 살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진시황의 칭호를 통해서 권력을 약간 강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진시황이 약간 조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대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군현제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자, 이 군현제라는 시스템은 요거야. 우리가 주나라에서는 봉건제라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자, 왕이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은 나머지 지역들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제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부여하고 충성을 다하게 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혈연 관계인 종법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문제는 이 봉건제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혈연 관계의 느슨해짐이었죠.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느슨해짐에 따라서 제후들은 배신을 할 수도 있는 존재로 이제는 찍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뭘 믿고 이들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토지를 나눠줄 수 있겠어? 당연히 못 주지 이제는. 그것 때문에 춘추전국시대가 야기가 됐었던 건데. 그래서 군현제 시스템은 뭐냐면 이 제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그냥 공식적이지 않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완전히 행정구역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우리 A 제후가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을 땡땡군, 이 지역을 땡땡군,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제후가 살고 있는 곳을 또 땡땡군, 그 다음에 또 이 제후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또 땡땡군으로 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군 밑에는 또 현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를 또 하나 뒀어. 그러니까 군과 현으로 모든 지역을 다스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인 거야. 우리나라의 경기도, 군포시, 그 다음에 의왕시, 안양시 이런 식으로 시로 구분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도 밑에 작은 구역 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 군 밑에 현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방 행정 관리에게
약간 행정권을 이양해 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정치를 공식적으로 완전히 왕 밑에 있게끔 시스템을 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냥 제후한테 나눠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군현제 시스템을 딱 봤을 때 그러면 이 관리들은 누구 밑에 있는 걸까? 당연히 왕의 밑에 있는 거야. 이 황제 밑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직업일 뿐이지 이들은 어떠한 직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들은 그냥 이걸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고 이들은 어떤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이런 식으로 왕에게 모든 권한을 때려 넣었던 거, 그게 군현제라는 시스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군현제 시스템을 마련을 해놨던 것, 이것이 바로 진시황제의 업적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업적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업적으로서는 분서갱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진시황제가 순행하면서 세운 각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진시황제의 사상통제정책 이 두 가지의 사료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밑에 있는 사상통제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 중에서 진의 기록이 아닌 것은 모두 태우도록 하시고 감히 시, 서 및 제자백과 서적을 소장하고 있으면 관에 바치게 한 후 모두 태우도록 하십시오. 시서를 들먹이며 토론하는 자는 저작거리에서 처형하고 옛것을 들먹이며 비방하는 자는 일족을 모두 처형하되 다만 가져도 되는 것은 의학과 전복, 농사에 관한 책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분서갱유는 요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가사상을 특히 탄압하고자 했는데 뿐만 아니라 제자백과의 모든 사상들, 법가 사상에 맞지 않는다? 싹 다 불태워. 우리가 그거를 분서라고 얘기합니다. 책을 불태우고요. 그 다음에 갱유는 무엇이냐면 특히 여기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되옵니다. 전하. 지금 법가 사상 이외에도 유가도 있고 무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사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생매장하는 거 땅에다가 묻어놓고 바이바이 이렇게 했었던 게 갱유라는 거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비료. 근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사상 통제를 위한 그런 정책이 분서갱유였다까지 하면은 정치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과 사상을 엄격하게 강조하면서 다양한 법의 적용을 강조하는 분서갱유를 실시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봅시다. 두 번째는 경제정책인데 자, 어떠한 경제정책을 실시를 했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화폐를 썼냐면 도전과 포전을 대부분 썼어.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지역에서 나는 이 화폐 쓸 거야, 나는 이 화폐 쓸 거야. 되게 화폐를 쓰는 게 달랐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가 등장했는데도 어떻게? 저기서는 이 화폐 내고 있고 여기서 이 화폐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저기 마트에 가가지고 내가 GS25에 갔다고 해보자. GS25에 가서 내가 불닭을 하나 사 먹으려고 해. 그런데 내가 갑자기 뭐 엔화 아니면 달러 이걸 내면서 저 결제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경찰서가. 그러니까 경찰서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거야. 하나의 국가에서는 화폐가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진나라의 진시황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 일단 화폐 통일. 그리고 또 진시황제가 보니까 또 개판인 거야. 뭐가 개판이냐면 와 사람들을 보니까 무슨 길이를 재는 단위, 무게를 재는 단위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분필이 한 봤을 때 한 10cm 정도 돼 보여. 아니면 뭐 12cm 정도 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500m래. 5km래. 도라이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걸 재는 단위나 이런 게 되게 다 달랐어. 우리가 그걸 도량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길이나 무게에 관한 단위를 도량형이라고 하는데 그 도량형 또한 통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도 달랐어. 그 문자 또한 통일을 시킨다. 그게 일단 첫 번째 경제정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시한 이유는 민족의 대단결, 즉 민족끼리의 통합을 주도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봅시다. 이 진시황제는 되게 다양한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아방궁이라고 하는 궁을 만들었고요. 아방궁. 그 다음에 병마용이라고 해서 자신의 무덤에 넣을 되게 조그만 병마,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는 병사의 조각상, 되게 조그맣거든. 한 요런 거를 됐다 많이 만들었으면 수백 개 될 거야. 그 정도를 넣어서 자신의 죽음에 함께할 군사를 만들었어요.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는 아직까지 미스터리고, 그리고 이 병마용 아방궁 다 누구의 세금으로 만들까? 백성들이겠지. 자기 돈으로 안 만들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방궁 이렇게 무리한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따라오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멸망입니다. 항상 멸망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거쳐야 되는 첫 번째 코스 바로 난이 있어요. 세금 낭비. 그러니까 그래서 진승과 오광의 난이라고 하는, 아이고 잘못 썼네. 진승과 오광의 난. 오광. 진승과 오광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결국에는 진나라의 끝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을 때는 반드시 민심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걸로 깨트려가지고 좀.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그런 무엇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 절대 안 돼. 권력이 오. 민심에서 나오는 걸 알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맞아. 그래서 경제정책은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외교까지만 하고 우리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합시다. 세 번째 외교. 자, 외교정책 되게 간단합니다. 이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처음으로 통일된 왕조이기 때문에 조금 외교적으로 과시하고 싶었던 성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점령을 되게 많이 하고 다니게 되는데, 일단 제일 먼저 1번. 자, 우리 북베트남이라고 아마 얘기를 할, 베트남 북부, 북베트남 이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북부 지역을 그냥 북베트남이라고 하도록 합시다. 사실 요거는 한국사에서 쓰는 용어긴 한데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흉노라고 하는 애들이 등장하게 될 건데, 우리 이 진나라를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같이 오는 키워드가 흉노라는 키워드야. 그러니까 이 진나라가 위치해 있으면 그 위쪽 지방에 유목민족이었던 흉노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 흉노를 되게 골칫거리로 생각을 했었거든. 이 중국사에서는 흉노가 계속 나올 거야. 동아시아 역사 기행할 때 흉노가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올 애들인데 이 흉노를 몰아냈어. 몰아내고 야 니네 이제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서 만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노 몰아내고 뭘 축조하게 되냐면 만리장성. 을 축조하면서 너네 더 이상 넘어오지 마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선전포고 해놨다 라는 것이 이 진나라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제자백과 사상 중에서 법과 사상을 일단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법과 사상에 힘입어서 분서갱유를 저질렀고 사상을 통제했고 9년제 시스템으로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했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는 다양한 통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까지 민족을 대단결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요.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결국에는 진승과 오광의 난으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 진나라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